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구조체를 완성하기 위한 거푸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총칭합니다. 이 거푸집은 거푸집 널, 지지체, 서포트, 동발이 해당이 됩니다. 또 부속 철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콘크리트는 이제 타설을 하고 양생을 하는 동안에 이제 수분이 있기 때문에 수분의 이제 누수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또 해야 되겠죠. 이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동안에 이제 하중이 작용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도록 거푸집이 이렇게 터지지 않도록 이제 고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콘크리트의 강도와 이제 내구성에 대한 이제 성능을 보면 이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구조물의 용도라든지 중요성, 환경 조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콘크리트의 배합과 혼화 재료, 이런 것들이 이제 첨가제로서 혼화제와 혼화 재료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량을 구분해서 이제 산출을 해야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수량 산출은 콘크리트는 이제 부피로서 이제 최적으로 산출을 해야 되고, 거푸집은 이제 면적으로 산정을 하고, 철근은 각 철근의 지름에 따라서 길이로 산출해서 중량으로, 단위는 톤으로서 이제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수량 산출도 중요하겠지만 철근 콘크리트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혼합된 인장과 압축력을 서로 분담해서 강한 내구성과 또는 강도를 발현시키는 그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이 장점으로는 재료의 공급이 용이하고 이제 경제적이다. 여기서 이제 재료를 의미하는 것은 석회석입니다. 시멘트의 주 원료가 이제 석회석이기 때문에 석회석은 전 세계에 골고루 이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공급이 용이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경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콘크리트는 그 어떤 형태, 거푸집의 형태에 따라서 또는 형상에 따라서 그 크기를 자유자재로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형태를 거푸집을 만들더라도 콘크리트는 그 안에 컵에 물이 채워지듯이 그렇게 이제 형태를 구성하게 됩니다. 또 철근은 콘크리트를 피복을 이제 보호하게 되므로 내와 또는 내구성이 크게 됩니다. 이 철근은 인장력에 강하고 압축력은 콘크리트가 이제 분담을 하는데 철근은 불에 약합니다. 그렇지만 콘크리트가 피복으로서 이렇게 감싸주기 때문에 내화성이라든지 내구성이 이제 크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철근과 콘크리트가 이제 일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과 내진성, 지진에 대한 흔들림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목조나 철골조보다 유지관리가 쉽다. 목조는 시간이 오래됨으로 인해서 풍화가 돼서 또는 부식이 돼서, 철골도 마찬가지지만 이 상온에서 산소에 의해서 이제 부식이 되다 보니까 콘크리트는 알칼리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적인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목조와 철골보다는 유지관리하기가 쉽게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단점을 보면은 이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구조체의 자중이 크게 됩니다. 철근의 콘크리트 무게는 1세제곱미터당 약 2.4톤 정도 되기 때문에 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물은 1세제곱미터당 1톤이죠. 한 2.4배 정도가 무겁기 때문에 자중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이제 단점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콘크리트의 경화라는 거는 콘크리트는 이제 타설이 되고 시간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이제 굳어지게 되는데 그 현상을 이제 경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거푸집이 콘크리트를 양생하는 동안에 경화, 굳어가는 과정을 이제 양생이라고 하죠. 그 양생하는 동안에 이제 거푸집이 존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의 기간이 이제 길어지게 된다. 목조나 철골조 같은 경우는 거푸집이 없이 조립에 의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거푸집이 필요 없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공사 기간이 짧아지는데, 콘크리트는 28일 강도를 기준으로 해서 거푸집을 이제 존치시키게 되는데, 측면 부분하고 밑면 부분에 대해서 각각 존치 기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존치 기간이 상대적으로 이제 길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이제 길어지게 된다. 이제 이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작업 방법에 따라 이 기후에 대한 영향, 또 기온에 대한 영향을 이제 많이 받게 됩니다. 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시점에 이제 비가 온다든지 겨울 같은 경우에 이제 춥게 되면
콘크리트 안에 이제 물이 들어가 있는데 평균 기온 4도씨 이하가 되면 콘크리트 타설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보양을 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하면서 이제 콘크리트를 이제 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도나 기후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양생 조건 등에 이제 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단점으로 볼 수가 있고, 공사 기간 동안에 콘크리트를 이제 타설함으로 인해서 구조체의 전체 균일한 시공이 이제 곤란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목조나 철골 쪽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콘크리트는 이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료에 대한 재사용이 어렵다. 그래서 철거할 시에 내구 연한이 다 돼서 철근 콘크리트조를 이제 철거할 경우에는 그만큼 재사용률이 적다 보니까 또는 이제 폐기물 처리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그만큼에 대한 경제적인 단점이 있게 됩니다. 이 콘크리트에 대한 이제 구성을 보게 되면 콘크리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RC조 고정 형태로 기둥과 보와 슬라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보면 기둥을 받치는 게 기초죠. 이걸 이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고 기둥을 이제 칼럼이다라고 해서 약자로서는 이제 C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 주는 것을 이제 빔 또는 이제 거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닥을 형성하는 골조를 이제 슬라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이제 벽체나 기둥을 이제 구성을 또 보면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흙에 면하기 때문에 이제 벽체를 구성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옹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닥판이 이제 슬라브와 이제 기둥 기초가 이제 연결이 돼서 일정한 철근이 들어가 있는 이런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 원리를 보면 이제 기둥과 보가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 건물에는 이제 집중 하중보다는 이제 등분포 하중이 작용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제 구조 계산을 하게 됩니다. 등분포 하중은 일반적으로 전체 바닥에 동등한 조건의 하중을 작용을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등분포 하중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의 하중이 이렇게 일정하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 그 하중의 전달은 처음에는 이제 슬라브로 이제 전달이 돼서 슬라브에 있는 하중이 이제 보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그 보에 전달이 된 하중은 이제 기둥으로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고 기둥에 전달된 하중은 밑에 기초에 판까지 전달이 되고 기초판에서는 땅으로 전달이 되든지 아니면 파일 기초 같은 경우에 이제 저면에 안반층까지 힘을 또는 하중을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구조를 갖게 되는데 철근과 콘크리트로 결합된 이제 철근 콘크리트 조라고 하면 이 철근과 콘크리트는 엄연하게 응력에 대한 거를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장력은 철근이 담당하고 압축력은 이제 콘크리트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기둥과 보호가 있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하중이 슬라브에서 전달된 하중이 이 보에 전달이 되면 그게 이제 기둥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럼 이제 기존의 하중이 전달이 되면 이 기둥은 발력을 밑에서 위에서 작용하는 하중만큼을 기둥이 2개 있다라고 하면 등분포 하중이 100이라고 하면 기둥의 2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밑에서 발력이 50, 50씩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 기둥의 주변에 있는 부분은 위로 올라가는 하중이 전달이 되고 중앙부에 있는 하중은 이쪽은 좀 상부로 올라가는 하중이 작용하게 되고 이 중앙부는 이제 하부로 내려오려고 하는 이제 하중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하중이 50, 50이 작용하는데 그 중간의 부분에는 이제 아래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는 모멘트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그림을 조금 과장돼서 그리면 상부에서 작용하는 하중에 의해서 기둥에 있는 발력이 작용하게 되면 기둥 주변에는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상부가 인장이 되고 여기 하부 쪽에서는 하부가 인장이 됩니다. 그럼 이 인장에 대해서는 이제 철근이 이제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데 응력으로서 또 압축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는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줄어드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 압축력이 작용하고 여기는 인장력이 작용하고 여기도 이제 인장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또 중앙부에는 하부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이 중앙부의 하부 부분이 이제 인장력이 작용을 하고 기둥 근처에 있는 부분의 하부에는 압축력이 이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철근 배근이 여기처럼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인장력은 이제 상부에 작용하기 때문에 상부에다 이제 철근을 배근하고 또 이쪽 우측 부분도 상부에다 철근을 배근하고 보의 중앙부 쪽에서는 이제 하부에 인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중앙부에는 하부 쪽에 철근을 더 많이 물론 이제 상부에도 철근을 집어넣겠지만 하부 쪽에 많이 여기 단부 쪽 여기 이제 중앙부 이제 단부 쪽이라고 하는데 이 단부 쪽에서는 상부 쪽에 단부 쪽에서는 이제 상부 쪽에다 철근을 더 많이 배근을 하고 중앙부에는 이렇게 하부 쪽으로 철근을 이제 배근하게 됩니다. 요 개념으로 해서 그 구조 계산을 하고 이제 철근 배근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제일 많이 작용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쪽 단부 쪽에서 이제 이렇게 크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철근이 아까 본 바와 같이 단부 쪽에 상부를 철근을 좀 많이 집어넣고 중앙부 쪽에 하부에다 이제 철근을 배근을 하게 되는데 또 철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길게만 해서 간격별로 이제 배근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이사이에 이 하중에 의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하중은 이렇게 비껴서 45도 정도 되는 사인장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달 능력에 대해서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부 쪽에 이제 크랙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누르는 힘과 또 밑에서 올라오는 힘이 이제 작용을 하는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균열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사인장 균열을 줄여주는 게 이제 스터럽이 이제 늑근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사각형으로 돼서 이 스트레이트로 가는 이 주철근을 감싸주는 그런 역할은 이제 스터럽이다 또는 늑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조금 더 이제 겨냥도로 보면 이렇게 철근이 스트레이트로 가는 철근이 있고 중앙부와 단부 쪽에 철근을 이제 한 개, 여기는 이제 두 개가 있고 이쪽에는 여기는 단부에는 이제 네 개의 철근이 있고 이쪽도 단부에는 이제 네 개 철근이 있으면 하부 쪽에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중앙부에는 하나, 두 개가 있고 그래서 압축력이 작용하는 부분은 철근을 좀 적게 배근을 하고 인장력이 많이 작용하는 부분은 이제 4개 여기는 2개 여기도 압축력이 작용하는 부분은 철근이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가는 게 2개 여기는 4개 그래서 단부 쪽에서는 상부 쪽에 중앙부 쪽에서는 하부 쪽에 이렇게 철근을 배근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중이 작용할 경우에 4분의 1 지점, 여기도 이제 4분의 1 지점, 전체의 구간을 한 스판이라고 하죠. 한 스판의 4분의 1 지점에서 단부, 중앙부는 이제 4분의 2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부 쪽에 철근을 배근하는데 이 사인장의 크랙이 발생하는 이 부분에는 그 스터럽을 촘촘하게 간격을 이제 철근에 배근을 하게 되고 중앙부에는 상대적으로 상부의 하중과 하부의 하중의 이제 충돌이 적은 부분에는 이제 간격을 좀 넓게 하고 단부에서는 이렇게 사인장 균열을 이제 막기 위해서 스트럽의 배근을 촘촘하게 이렇게 배근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모든 응력에 대한 것들이 구조적으로 콘크리트와 철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푸집을 보면 거푸집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스템폼이라든지 갱폼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합판 거푸집으로 해서 목재로 이제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래층부터 위층까지 평형 기준이라든지 평수가 같기 때문에 창문의 위치라든지 또는 도화의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정하기 때문에 밑에서 사용한 거푸집을 계속 올라가면서 동일한 거푸집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거푸집을 이제 시스템 거푸집 또는 이제 갱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슬라브 같은 경우도 이제 목재의 합판이나 목재로 틀을 짜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시스템으로 해서 경량 철골이라든지 또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합판처럼 이제 사용하는 시스템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내부에서 문이 있고 창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우리 이제 설계 도면에 의해서 제작된
시스템 폼으로 설치가 돼서 계속 아래층에서 위층까지 동일한 형태의 평면이라고 하면 이런 시스템 거푸집을 사용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받쳐주는 이게 이제 동바리가 되겠죠. 동바리에 이제 지지목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합판을 대는 경우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목재로 해서 이제 설치가 된 건데, 이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설치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한 것, 또 이제 거푸집에 대한 것들을 알아봤는데, 수량 산출에 대한 기준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수량은 이제 최적으로 세제곱미터로 이제 산출을 하는 걸 서로 이제 약속을 했고, 우리가 뽑는 숫자에 의한 내역서라든지 또는 수량 산출서에 의해서 단위가 없더라도 콘크리트의 수량은 세제곱미터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센치로 치수가 되어 있으면은 메타로 환산을 해서 최적으로 이제 산출을 해야 됩니다. 또 콘크리트 안에는 이렇게 철근이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평면적으로 이제 자른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기둥이라고 생각하면 기둥의 외곽에 후폭은 이렇게 감싸는 철근이 있고 수직으로 내려가는 이제 철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둥에도 이제 철근이 들어가게 되면 철근도 단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피가 있고, 이 콘크리트가 이만큼 채워지면서 철근의 부피만큼은 콘크리트의 양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콘크리트 속에 있는 철근은 철근의 최적을 공제하지 않는다, 무시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둥의 사이즈가 만약에 600mm에 600mm라고 하면은 이제 60cm, 60cm죠. 그렇다라고 하면 단면적이 66이 3.6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높이 값을 곱하면 이제 최적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 그 최적 그대로를 보고 철근이 있으면 철근에 대한 것들은 배제되지 않는다. 철근에 대한 부피는 최적은 이제 공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콘크리트 양에 비해서, 또 콘크리트 양도 딱 그 양만 콘크리트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할증률을 갖고 내역서상의 수량을 뽑기 때문에 그 양이 이 철근의 최적에 비해서는 할증률이 충분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철근의 이 최적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 양이 미미하기 때문에 공제하지 않는다.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콘크리트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직각으로 거푸집을 이제 짜게 되면 모서리 부분이 공사하는 과정에도 떨어져 나간다든지, 또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모서리가 파손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이제 못따기를 하게 되고, 여기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부분도 이제 못따기를 하고, 또 이게 이제 벽에 파라페트라고 하면 이제 옥상 부분에 이제 턱이 생기는 부분에 사람이 이제 여기 있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철 펜스가 쳐진다든지 가이드레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핸드레일이 있는 경우에 사람이 이렇게 떨어지지 못하도록 이제 안전 시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벽에서 비가 오게 되면 이렇게 빗물이 타고, 물은 이제 점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물이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물 끊기 홈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이제 거푸집을 설치해서 이렇게 홈을 내주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홈을 내주게 되는데, 또는 못닥이라든지 이런 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콘크리트 전체 물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공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못닥이라든지 또는 이런 물끊기 홈이라든지 또는 줄눈은 콘크리트가 이제 길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에 그 온도차가 40도 이상이 납니다. 더울 때 30도 가까이가 되고, 또는 추울 때는 10도 이하로도 내려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40도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모든 재료는 온도에서 수축과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기 때문에 이 재료에 대한 일정 부분의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 수축과 팽창에 의해서 이제 크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줄눈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 크랙을 유도한다든지 수축과 팽창을 할 경우에 수팽창 지수
판이라든지 익스펜션 조인트라든지 이런 재료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수축과 팽창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걸 이제 줄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시공 줄눈은 그런데 크랙 유도 줄눈 같은 경우는 일정한 거리, 예를 들면 옹벽과 조적이 만나는 부분이라든지 문이 설치되는 부분에 좌우측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부에서 하종을 받았을 때 문 부분은 이제 상부에 옹벽이 있을 경우에 또는 조적이 있을 경우에 그 주변이 크랙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줄눈을 설치하고 아주 얇은 헤어 크랙이 이제 갔을 경우에 그 방향으로 이제 유도를 시켜주는 이제 줄눈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줄눈도 이 콘크리트 양에서 이제 공제하지 않는다. 그 양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공제하지 않게 됩니다. 또 벽이나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제 철근을 이제 배치하면서 이렇게 이제 벽 부분에 창이 설치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환기 팬을 설치하기 위해서 옹벽 부분에 철근 배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오픈을 해주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죠. 또 철근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판상형이라는 거는 바닥에 면이 있다거나 벽에 면이 있는 경우 이런 부재의 개구부, 환기팬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나갈 수 있는 도어라든지 이런 크기가 1제곱미터 이하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바닥일 경우에 오픈을 해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가 끼워진다든지 그게 1m 이하인 경우에 그게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양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공사에는 이제 이런 기준을 갖고 이제 수량을 이제 산출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무시를 하고 또는 줄눈이 있어도 무시를 하고 철근이 있더라도 이제 무시를 하고 그런데 이제 개구부에 대한 거는 이게 1m가 넘는지 1m가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서 공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해서 콘크리트 양을 이제 산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거푸집 공사도 마찬가지인데 거푸집 공사는 기둥하고 보하고 큰 보, 작은 보, 거더나 빔이 이제 만나게 되고 또 기둥 위에는 이제 거더가 이렇게 얹혀지게 되죠. 그럼 이제 거푸집은 형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중복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접합부, 특히 접합부 같은 경우에 그 기둥과 보가 접합되는 부분, 기둥과 보가 접합되는 부분. 그럼 여기 이제 중심선이 있겠고 기둥하고 기둥 두께만큼이라든지 또는 이제 보하고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만나게 되죠. 그 접합부 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또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푸집의 면적에서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무시를 한다. 공제하지 않는다. 또 기둥과 벽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기둥이 있고 벽이 있는데 이 벽이 이제 콘크리트라고 하면 기둥과 벽 부분이 접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접하는 부분이겠죠. 접하는 부분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거푸집의 면적에서 이제 제외하지 않는다. 공제하지 않는다. 무시하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큰 보와 작은 보 마찬가지로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공제하지 않는다. 또 큰 보 또는 작은 보와 이제 벽이 만나는 경우 여기 이제 옹벽이 있죠. 옹벽하고 보가 만나는 부분도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또는 개구부 면적이 요 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여기 이제 철근 배근을 하면 이제 거푸집이 요 안쪽으로 이제 설치가 될 텐데 이런 면적을 제외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 면적으로 보면 벽면 1제곱미터가 이 개구부 면적이 각각이 1제곱미터가 안 된다라고 하면 전체의 벽면적으로 보고 계산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철근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의 재질은 SD 300, 400, 500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 직경은 10mm, 13mm, 16mm, 9mm, 22mm, 25mm, 29mm, 32mm, 35mm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량을 산출할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철근 지름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철근의 지름에 대해서 이제 산출을 하게 되는데 D10mm, D13mm, D16mm 각각 구분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을 한 것이 계산 이제 수량을 이제 길이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중량을 곱하면 전체 각각에 대한 D10mm, 13mm, 16mm에 대해서 중량을 각각 산출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각각에 대한 이제 철근을 구입을 해서 현장에 반입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것들을 구분을 해서 이제 산출을 해야 됩니다. 이 철근에 대한 재질에 따라서 강도가 다른데 그런 걸 좀 알아보면 종류가 300, 350, 400 이렇게 쭉 있다고 했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철근이 색상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물론 이제 강도는 다 제각기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마구리 부분의 이제 색상으로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 마구리라고 하면 이제 철근에 여기 이제 마구리 부분 끝 부분에 이제 색이 녹색이라든지 노란색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일반 철근이냐 고강도 철근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게 되면 녹색 SD300은 녹색, 350은 적색, 400은 황색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또 항복점 강도나 항복 강도를 보면 그 강도가 철근의 강도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SD300은 300 이상, 350은 350 이상, SD400은 400 이상 이렇게 이제 강도를 표현해 주는 게 결과적으로는 SD300짜리는 300 이상의 강도를 갖는 항복점의 철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항복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철근을 이제 구부리기 시작할 때 어느 정도 계속 구부리다 보면 이제 열이 발생이 되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경우에 이제 부러지게 되는데 그 기부업이 되는 끊어지기 전까지의 항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강도를 이제 300 SD300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거를 이제 강도로 표현하게 되면 440, 490, 560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SD300이나 또는 SD400 정도가 제일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인장 강도가 440에서 이제 560 정도가 이제 일반적으로 건축 공사할 때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명칭을 주는데 SD300에서 이제 350까지를 마일드 디폼드 바다 이렇게 일반 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400 이상이 되는 것들은 하이텐션 디폼드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500짜리는 슈퍼 하이텐션 디폼드 바 그리고 600 이상은 다 강도가 인장 강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울트라 슈퍼 하이텐션 디폼드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제일 많이 쓰는 게 마일드 디폼드 바와 하이텐션 디폼드 바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일반 철근에서 철근은 D10mm, D13mm, D16mm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는 거는 마일드 디폼드 바입니다. D10mm에서 13mm D자가 앞에 있는 경우는 대부분 SD300이나 SD350짜리 철근으로 설계가 된 거고 하이텐션 바 같은 경우는 D10mm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H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HD10mm, HD13mm, HD16mm 설계도상에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하이텐션 바, 고강도 이제 철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 이상 정도 되는 철근은 대부분 하이텐션 바라고 이제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철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은 철근은 10mm, 13mm, 16mm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기호가 호칭이 되어 있죠. 그거는 이제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면 당초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철근의 굵기를 정한 게 아니라 미국 기준에 의해서 8분의 3인치, 물론 이제 8분의 2인치도 있죠. 그건 이제 7mm라든지 6mm라든지 이런 철근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리브라든지 마디가 있는 게 아니라 원형 철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분의 3인치, 8분의 4인치, 5인치, 6인치, 7인치, 8인치, 9인치, 10인치, 11인치 이런 걸 환산을 하게 되면 이 공칭 지름이 철근은 대부분 공사에서 이렇게 2형 철근이라 그래서 마디와 리브가 있는 이렇게 이제 조금 튀어나와 있죠. 이 튀어나오게 된 이유는 이 콘크리트가 철근을 꽉 잡고 있는데 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리브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D로 표시를 하는데 HD나 D로 표시가 되는 것들은 다 2형 철근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D나 H가 없는 철근은 이제 원형 철근으로 해서 파이로 이제 기록이 되겠죠. 파이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파이 10mm다라고 하면 이런 리브나 마디가 없는 원형 철근이 되겠습니다. 밋밋한 원형 철근이 되는데, 공사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E형 철근을 쓰기 때문에 공칭 명칭이 이렇게 D가 붙고 또는 HD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10mm부터 시작하는데 10mm, 13mm, 16mm, 19mm 이렇게 됩니다. 12mm짜리 없습니다. 15mm짜리도 없습니다. 17mm짜리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준으로 우리가 택한 공칭 명칭이 공칭 지름을 미국 기준으로 해서 인치의 기준을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10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히 공칭 지름을 재면 9.53mm가 되고, D13mm 같은 경우는 12.7mm, 16mm 같은 경우는 15.9mm 이렇게 이제 표시가 쭉 됩니다. 그래서 8분의 81인치 같은 경우에는 1인치에 해당이 되는 거죠. 25.4mm가 됩니다. 1인치가 25.4mm이기 때문에 2.54cm죠. 그래서 25.4mm. 그래서 우리는 인치를 기준으로 해서 공칭 명칭을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에서 쓰는 일반적인 철근은 10mm에서 29mm가 제일 많이 쓰이고, 대형 공사라든지 또는 실내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35mm까지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철근은 잘 사용하지 않고, 특히 이제 토목 같은 경우에는 10mm나 13mm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29mm 이상, 32, 35 또는 40mm, 50mm 이런 철근을 이제 사용하기도 하죠. 댐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철근들은 굉장히 지름이 두껍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철근에 대해서 이제 무게가 있죠. 우리가 이제 길이를 산출을 하고 중량을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길이가 나오게 되면 메타당 0.56kg, 메타당 13mm 같은 경우는 0.9kg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준을 갖고 톤으로 이제 환산을 해야 되겠죠. 전체 길이 D13mm를 사용하는데 길이가 100m가 나왔다. 그러면은 0.995에다가 100m를 곱해주면 무게가 나오고, 킬로그램을 톤으로 환산하게 되면 D13mm의 이제 철근의 이제 중량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물량을 주문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반입이 되면 공사 현장에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호칭에 따라서 단위가 톤으로 환산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물량을 산출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 철근을 보면 SD 300, 400, 500 이런 것들이 철근을 이렇게 사오게 되면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이제 송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철근에 보면 그 제품에 대한 사양이 이렇게 이제 붙어서 오게 되는데, 또 철근을 이렇게 보게 되면 SD 300 같은 경우에는 16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SD 400 같은 경우는 16에다가 4자가 표시가 돼서 옵니다. 또 SD 500 같은 경우는 16에 5로 표시되어 있고, SD 600 같은 경우는 6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서 옵니다. 이런 거를 보고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철근을 이제 가공하기 위해서 자르면 잘 안 보이겠죠. 마구리 부분도 잘려나가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근은 현장에 반입이 되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고강도 철근이 SD 300이 썼는지 400이 썼는지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근을 여러 가지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현장에는 한 가지의 종류의 재질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SD 400짜리를 썼다라고 하면 그 현장에서 쓰는 모든 철근은 400짜리가 돼야 됩니다. 마구리의 색이 다 동일해야 됩니다. 노란색을 썼으면 노란색이 전체가 노란색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두 가지 종류 이상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들도 철근의 재질에 대해서도 동일한 재료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고, 현장에서도 이제 감리자나 설계자가 철근에 대한 재질을 확인할 경우에 이 색을 보고 먼저 반입이 됐을 경우에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은 마구리를 보고 눈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칠해져서 오기 때문에 쉽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사항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색깔에 대한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철근은 이제 가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갈고리가 만들어지는데, 철근을 이렇게 휘어서 이제 구부리게 되죠. 이런 거를 이제 표준 갈고리 가공이다.
또는 철근 가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 갈고리는 이제 후크라고도 하고 이 후크의 길이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표준 이 철근에 대한 기준의 시방서라든지 도면에 이 표준에 대해서 이 구조적으로 철근 가공이라든지 또 철근의 구부림이라든지 또는 철근의 정착 길이라든지 이음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도면에 이제 표기를 해야 됩니다. 표가 또 이렇게 있는데 90도짜리 표, 이렇게 이제 90도짜리의 표준 갈고리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철근에 이제 지름이 있겠죠. 철근의 후크는 이렇게 이제 표를 보고 이제 계산을 해도 되고, 이제 구부림의 직경이라든지 갈고리의 각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길이를 이제 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D13mm 쓸 경우하고 D16mm, 19mm 각각 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 갈고리의 길이가 다 달라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12D, 3D, 1D 해서 16D로 이제 계산을 하면, 지름을 알면 갈고리의 길이는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각 10mm, 13mm, 16mm를 보고 최소 직경의 지름을 보고 갈고리의 길이를 이렇게 이제 표로 찾을 수도 있고, 제일 쉬운 거는 16D로 해서 계략적으로 갈고리 후크의 길이를 이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크에 대한 거가 이제 정착의 길이와 이제 이음 길이에도 이제 산정이 되는데, 철근 간의 이제 이음은 크게 겹침 이음과 기계적인 이음과 이제 용접 이음이 있습니다. 이 기계적인 이음은 이제 커플링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용접은 직접 이제 용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겹침 이음은 겹쳐서 이제 이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겹침 이음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기계적 이음은 이제 기계적 커플링에 따라서 커플링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철근의 인장 강도보다 더 강해야 됩니다. 또 용접도 마찬가지로 용접 부위가 인장 시험을 했을 때 끊어지는 게 이제 용접 부위가 끊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용접 이음도 규정에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용접 이음 같은 경우에는 맞대서 이제 이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음에 대한 길이가 별도로 있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용접 이음은 이제 기후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작업자의 그 용접 그 정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용접 이음을 했을 경우에는 그 이음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비파괴 검사라 그래서 엑스레이를 갖고 용접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제 이런 거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이제 바람이 부는 날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가 없고, 또 비가 온다든지 이게 또 용접 이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배를 만드는 조선소 같은 경우는 다 용접을 하게 되죠. 그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이 그 비파괴 검사로서 용접 부위를 계속 엑스레이를 갖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이제 용접을 이제 다시 하게 되죠. 이 마찬가지로도 이제 건축에서도 이제 용접 이음을 할 경우가 있는데, 특선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용접 이음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원자로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철근이 굵은 철근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얇은 철근은 겹침 이음을 하더라도 이 간격이 이제 유지가 되겠지만, 철근이 굵은 경우에는 겹침 이음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이 간격이 좁아서 자갈이라든지 이런 굵은 골재에 대해서 틈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겹침 이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용접 이음을 하게 되는데, 그런 특수 시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굉장한 하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철근 배근인 경우에는 이제 용접 이음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 이제 겹침 이음이나 기계적 이음을 이제 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철근은 이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잘려 나가는 부분도 있고, 일부분은 이제 고체 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증률을 약 3%, 전체의 중량을 이제 산출했을 경우에 우리는 3% 정도의 더 여유를 수량 산출에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할증률, 로스율을 이제 감안을 해서, 로스율이라는 건 이제 잘려서 나갔을 경우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철근을 쪼가리를 다 이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를 고려해서 전체 중량의 할증률을 약 3% 정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길이에 따라서 그 각각에 대한 중량을 이제 산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8m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철근 길이 8m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음을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하는데, 철근이라 그래서 무한정 길게 나오질 않습니다. 공장에서. 그 이유는 공장에서 현장까지 이제 화물차로 이제 이용하다 보니까 교통법상 그 출애라의 길이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길이 한도 내에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9m짜리 있고 10m짜리고 12m짜리도 있을 수 있지만, 철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운반에 대해서 많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8m 정도를 이제 고려하면 우리가 이제 수량을 산출할 때 8m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음을 한 번씩 한다라고 하면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산출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근의 수량은 이제 길이를 구하고 그 길이의 이제 개수를 곱하게 되면 전체 길이가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무게를 산출하는데, 우리 이제 건축 도면을 보게 되면 이 정착 길이와 이제 이음 길이를 더한 상태에서 철근의 개수는 세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백은 구간에다 백은 간격을 이제 나누게 되면 몇 개가 들어가는 게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다가 반드시 1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여기 2.5m에 2.5m 재는 이런 판에 철근의 간격을 D13mm 500 간격으로 백은하시오라고 이제 우리 도면에는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2.5m의 간격에 500, 500, 500, 500 하면 칸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겠죠. 그럼 이쪽 부분도 또 면이 있다라고 하면 철근은 하나, 둘, 셋, 4개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은 비어 있겠죠. 이쪽도 비어 있고. 그래서 하나를 더하게 되면 하나, 둘, 셋, 4개가 아니라 이제 5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간격이 500 간격이고 2500으로 나누면 5칸이 되겠죠. 5칸이 되지만 양쪽에 여기 딱 이제 떨어지게 했지만 이 공간에 하나 정도의 여유치를 두고 중간에만 이제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여유치로 간격 플러스 하나를 더하게 되면 철근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제 배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250이 남게 되고 이쪽에 250이 남게 되고, 똑같은 게 옆에 있다라고 하면 250이 남은 상태에서 500 간격으로 배근하겠죠. 그럼 이제 동일하게 500 간격으로 쭉 배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둘, 셋, 4개만 이제 배근이 됐는데, 그렇지 않고 이쪽에 또 2500이 있다라고 하면 중간에 하나가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판의 간격을 이 철근의 지름에 따른 철근 배근 간격으로 이제 나눠주게 되면 칸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5칸이 되겠죠. 그래서는 하나, 둘, 셋, 4칸에다가 칸은 똑같지만 양쪽에 그거에 반 정도 되는 250 딱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중간이 반 정도가 되게끔 해서 한 칸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철근의 개수는 5개가 들어가게끔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500이라고 하면 500 간격이라고 하면 칸이 5개이기 때문에 그 칸의 개수로 이제 산정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500 간격이 안에 들어가고 플러스 하나를 더 더하게 되면 4칸에다가 0.5씩 2개니까 이제 한 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5개가 되기 때문에 등분할로 하되 이제 좌우에 이제 반등 분할을 하게 되면 철근의 개수를 정확히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근의 간격을 계산했을 때 5칸에서 철근이 이제 4개 나오게 되면 거기다가 1개를 더 추가하게 되면 이제 5개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D13mm라고 하면 이 하나의 길이가 2.5m니까 거기에다가 5개를 곱해주면 전체의 길이가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13mm 아까 우리 무게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그 무게에다가 이 개수를 또는 길이를 곱하게 되면 이제 수량이 나오게 됩니다. 무게가 중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13mm를 전체를 합해버리면 전체 이제 중량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할증까지 보태주면 D13mm의 철근량이 얼마 정도가 설계하는데 예산으로서 수량을 이제 산출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참고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보와 이렇게 사이에 이제 어딘가 이제 기둥이 밑에 기둥이 있겠죠. 그럼 이제 슬라브는 허용 응력도법과 이제 극한강 설계에 의해서 설계가 되는데, 모든 하중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기둥과 보가 있으면
이 단부의 위치는 이 구간에서 이제 4분의 1 구간 정도가 되고 슬라브도 마찬가지로 단부와 중앙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길이 이 장방형과 단방형으로 나눠지는데 짧은 쪽이 단방향, 긴 쪽이 장방향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이제 4분의 1 기준되는 이 지점과 이 지점 또는 이 지점과 이 지점은 이제 단부에 해당이 됩니다. 보가 둘러싼 부분에 단부가 됩니다. 그럼 그 기준은 이 단부에서의 길이의 이게 이제 4분의 1,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4분의 2, 여기서 이제 4분의 1이 되는데 단변 방향의 길이의 4분의 1이 장변 방향에도 똑같이 여기가 단변 방향의 4분의 1, 단변 방향의 4분의 1 그리고 이만큼이 이제 중앙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단부는 기둥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힘이 발생이 돼서 이 부분이 이제 힘을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인장이 발생이 되고 중앙부는 이제 하부에 이제 인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근 배근을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배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극한강 설계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이제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보내집니다. 그리고 하부에다 이제 철근을 더 보강을 한다든지 상부에다가 철근을 보강한다든지 이제 스트레이트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 부분은 이제 슬라브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가고 또 이어지는 부분은 이음철근이 이제 이렇게 중복돼서 이어지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슬라브 이제 철근 배근이 되겠고 요 중앙부에 여기는 철근이 밑에는 없는데 여기는 중앙에 철근이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가죠. 이 부분 이제 중앙 부분이 되고 이쪽에는 우에서 하나씩 더 갑니다. 그건 이제 단부에서 철근이 인장이 상부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단부에는 상부에 중앙부에는 하부에 철근을 더 보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응력상으로 인장과 응력에 있어서 콘크리트와 철근이 서로 각자 부담하는 응력이 다르기 때문에 철근 배근도 거기에 맞춰서 배근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들은 그거를 보고 이제 철근의 규격과 또 간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배근 되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되고 또 그거를 이제 물량을 산출을 해야지 현장에 오차 없이 이렇게 철근을 이제 가공해서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보철근에 대해서 이제 수량을 좀 알아보면 보철근도 마찬가지로 보는 이게 이제 기둥이고 이것도 이제 기둥이고 이제 이게 보가 될 텐데 이 보의 구간에 이거 이제 스판 간격이죠. 그 3,600이라고 하면 거기에 4분의 1 지점이 단부가 되고 이쪽도 4분의 1 지점이 이제 단부가 됩니다. 그래서 3,600에 4분의 1이면 이제 900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앙부는 이제 1,800이 되고 그럼 이제 그 반력이 생기는 부분은 이제 기둥이 있는 부분이고 또 등분포 하중은 이제 상부에서 이렇게 눌러주기 때문에 여기 부분 단부 부분하고 우측의 단부 부분이 이제 기둥의 좌측 부분하고 이제 우측 부분이 이제 사인장 응력이 이제 경사 45도의 응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철근을 더 보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스트레이트로 지나가는 철근이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철근이 있고 또 이렇게 감싸주는 철근을 스터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부에 그런 사인장 응력을 크랙이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단부에 철근 배근을 스터럽을 이렇게 촘촘히 배근해주고 중앙부에는 사인장 응력이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간격이 좀 여기보다 한 150 간격인데 여기는 300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가 응력이 단부에서 작용하는 부분은 좀 촘촘하고 중앙부에는 좀 널찍널찍하게 되어 있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 이제 철근한 것도 보면은 여기 이제 스트레이트로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이 이제 중앙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간격이 같고 또 이렇게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둥도 기둥의 층고의 4분의 1 지점 하부와 상부를 봤을 때 하부와 상부가 이제 단부가 되고 또 중앙 부분 4분의 2 구간이 이제 중앙부가 되겠습니다. 스트럽도 이제 간격에 따라서 철근을 배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앙부와 단부를 기준으로 하면 이 중앙부 쪽에서는 끝하고 끝에다가 설치를 하고
등 간격으로 300 간격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맨 마지막하고 맨 마지막에도 10mm짜리 300, 여기도 다 10mm짜리 300이죠. 스트럽은 이제 종류가 다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끝에서 하고 간격을 나눠주게 되면 이제 개수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사실은 6칸이지만 이제 7개가 이제 설치가 된 거고, 그러면 이제 단부에선 이거 하나를 빼야 되겠죠. 빼는데 이 마찬가지로 단부에서는 900을 이제 150으로 나누게 되면 6칸이 됩니다. 그럼 이제 6개를 하게 되면 여기 하나가 비게 되는 거죠. 이 끄트머리가 하나가 비게 됩니다. 칸은 6칸이지만 철근의 개수는 7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900에 이제 150으로 나누게 되면 칸은 6개지만 한 개를 더 올림을 해서 7개가 이제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칸은 6개지만 항상 간격에 비해서 또 칸에 비해서 한 개를 이제 추가하게 되면 전체 이제 등분 아래 한 칸을 더 더해서 그게 이제 개수로서 이제 환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7개. 여기도 단부의 4분의 1 구간은 똑같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 철근 배근도 이제 똑같이 되어 있죠. 10mm, 150 간격, 10mm, 150 간격. 우리 철근에 대해서 고강도 철근하고 일반 철근하고 구분을 할 때 D로만 표시되어 있는 지름이라고 하면 이제 일반 철근이지만 H자가 들어가면 이제 하이텐션 디폼드 바라 그랬죠. 이거는 이제 고강도 철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고강도 철근인 HD로 이제 사용을 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 이제 기둥하고 보하고 만나는 부분은 기둥의 철근도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후프근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로로 가는, 여기 스터럽은 이제 늑근이라고 하는데 기둥의 철근을 감싸주는 거는 후프근, 띠근이다, 이제 이렇게 띠철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 50mm, 5cm 정도를 이렇게 띄워주고 철근을 이제 배근하게 되면 이 보에 대한 철근이 스트레이트로 가는 철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띠철근, 늑근, 이렇게 스터럽이 이제 설치가 되면 이 보하고 기둥에서 가는 철근이 맞물리게 되면 이제 짱짱하게 고정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철근을 배근해 놓으면 이렇게 이제 단부의 철근이 이제 스트레이트로 가고 또 이음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다 이음을 한 부분입니다. 겹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주철근을 이제 아래 철근하고 상부 철근하고 잡아주는, 이거는 이제 스터럽이라고 하죠. 스터럽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각형으로 만들 수는 없겠죠. 철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U자형 철근을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설치가 되고 위에서 캡을 이렇게 씌워줍니다. 그럼 이제 사각형처럼 보이는,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사각형으로 되는 스트럽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들이 다 이렇게 U자형으로 만들어서 요거 이제 45도로 후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갈고리가. 그래서 철근이 여기 물렸을 때 이게 빠지지 않는 그런 각도, 길이도 이제 해놔야지 이게 이제 빠지지 않게끔 각도하고 길이가 돼야지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콘크리트가 채워지면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딱 잡아줘서 콘크리트의 강도가 제대로 나오고, 또 인장력은 이제 철근이 분담을 해서 인장력에 대해서는 이제 철근이 강도를 낼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유지시켜 주는 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이제 철근 콘크리트 조에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예제로서 우리 철근에 대해서 보철근 또는 기초에 대한 철근, 슬라브에 대한 철근을 이제 알아볼 텐데, 기본적으로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두고 인장 강도와 또는 압축 강도에 대한 것, 콘크리트의 역할과 철근의 역할을 이 머릿속에 이제 개념을 갖고 도면을 이해를 해야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번에는 CC 설계 도면 상에서 이제 설계를 해 놓은 내용들을 또 얘기를 할 텐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고
이게 4분의 1 지점이야, 5분의 1 지점이야, 또 철근이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위로 가는 거야, 밑으로 가는 거야, 잘 이해가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응력에 대한 이해가 되면 철근이 위로 가고 있다, 아래로 가고 있다, 이런 거를 쉽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념적인 얘기를 하면서 수량 산출에 대한 것까지 이제 덧붙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대 갱폼 시스템과 금강 시스템의 거푸집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시청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